있다 없다? 없다. 누가 집을 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할만하죠. 전세가도 또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2024년 아파트 값은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완만한 하락보다는 이제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한 1, 2월 달, 늦어도 내년 한 6, 7월 달부터는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저희 리치고 AI로 만든 시세인데,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지금 다 왼쪽으로 돌고 있죠. 가장 많이 올랐던 데가 이제 세종이랑 서울인데, 여기도 이제 왼쪽, 즉 매매가가 이제 꺾이고 있고요. 서울도 꺾이고 있고 경기도도 꺾이고 있고 전국도 꺾이고 있고, 이미 11월 달 이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이 AI 시세는 이미 하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내가 대출을 껴서 집을 살 때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이게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코로나 때 387까지 갔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쉽게 비유를 드리면 서울에 내가 대출 받아서 집 한 채 사려면 한 달에 387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335 정도 하는데, 지난 한 20년 가까운 역사적인 평균이 얼마냐면 250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내가 원리금 갚아가면서 서울에 집 산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할만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높아요. 근데 얘가 저점의 시기는 얼마까지 갔냐? 170이 안 됐습니다. 163밖에 안 됐어요. 누구나 다 집을 살 때 맨 처음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내가 여기에서 주택 원리금 내가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이거를 제일 먼저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300만 원이 넘어. 낼 수 있어요? 못 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역사적으로 봐서 사이클을 그리고 얘도 떨어질 텐데, 얘가 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괜찮아요. 첫째,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5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내는 건 부담스럽지만 600만 원 벌어요. 그럼 300만 원 내는 건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소득이 지금 어때요? 너무 심각하죠. 지금 17년 만에 사람들 호주머니가 완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서 내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서 집을 사는 게 부담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가지 가능성 물 건너 갔고요. 자, 두 번째 가능성,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됩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지금 뭐 한 5% 이자라고 치고, 만약에 얘가 3%로 떨어진다, 그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내던 게 한 200만 원대로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마 집을 더 살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없죠. 그리고 물가와 금리가 같이 가는데, 아니 물가가 좀 떨어져야 금리도 떨어질 텐데 물가가 지금 떨어질 기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출 금리가 떨어져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바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과 유사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주택 가격이 몇 퍼센트 빠져야 역사적인 평균이나 역사적인 저점까지 떨어질 거냐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25%에서 50%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정도 고평가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20에서 40%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라도 2013년, 14년처럼 그런 엄청난 절호의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일단 데이터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사이클은 있고, 이 사이클을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소한 20에서 많게는 40%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우리는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월세를 껴서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월세 수익률과 은행 예금이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은행에서 10% 이자를 줘요. 은행 예금하면 부동산 투자 하시겠어요? 주식 투자 하시겠어요? 아마 아무도 안 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든 투자에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기준은 뭐냐? 바로 은행의 예금 금리예요. 10%면 주식 안 하고 부동산 안 하신다고 하셨죠? 저도 그래요. 누가 하겠어요? 그만큼 예금이자가 가지는 권력은 절대 권력이다. 왜? 원금 손실 리스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은행에다 예금하는데 취득세 내고 은행 예금 보유세 내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취득에 따른 비용도 하나도 없죠. 원금 보장 확실하게 되죠? 근데 이자를 지금은 은행에서 4% 가까이 해줍니다. 이자를 많이 줘요. 근데 월세 지금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1.8%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울의 아파트를 월세 껴서 샀을 때 1년에 수익률이
1.8%라고요. 여기에 취득세 전혀 안 들어갔고요. 부동산 복비, 공인중개 수수료 안 들어갔고요. 보유세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1.8%예요. 지금 은행이자 얼마예요? 평균 3.8%입니다. 지금은 재테크,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요 빨간색 선이 요 회색선은 은행 예금 금리고요. 빨간색 선은 월세 수익, 서울의 아파트를 월세 껴서 샀을 때 월세 수익률인데, 빨간색 선이 은행 예금이자 항상 높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내가 월세라도 끼워서 사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았다. 가격 상승 빼고도. 그런 시절이 언제까지 지속됐어요? 2021년 10월 달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즉 이때까지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다. 자, 근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색인 은행 예금이자가 서울의 월세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죠. 그러면서 요 차이가 요 막대 그래프거든요. 요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색이라는 건 뭐예요? 은행 이자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집을 사겠어요? 수익이라도 기대를 좀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수익도 기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거품이 심하죠. 그래서 20에서 40%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금리는 높아서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도 안 좋고 은행 이자에 맡기면 이자 많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아남고 끝까지 번영하고 잘 돼요. 저도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정말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공부해봤지만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 재테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의 원탑은 누구냐? 바로 은행 예금 이자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제가 한국 부동산 끝났다, 절대 이거 아닙니다. 기회는 또다시 옵니다. 기회는 나중에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싸늘해지고 있다는 또다시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수급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요 파란색 선 있죠? 요게 뭐냐면 매도자 많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부동산에 와서 내 거 부동산 좀 팔아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언제 바닥을 찍었냐면요, 8월 14일 날 바닥 찍고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8월 달 중후반부터 일부 데이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9월 달하고 10월 달 데이터를 아주 유심히 있게 봐야 되고, 10월 달 데이터까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제 단기 반등 끝나고 2차 하락 시작된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11월 달 딱 되니까 어때요? 이미 분위기 안 좋죠. 보시면 얘가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11월 말, 2022년 11월 말에 매도세가 고점을 찍었는데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딱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매도자 많음이 확 줄어들면서 매수자는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때요? 매도자 많으면 많아지고, 요 빨간색 선,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이에요. 계속 많아지고 있죠? 요 빨간색, 요 밑에 있는 거, 얘가 매수자 많음인데, 매수자 많음도 8월 13일 날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거의 바닥까지 왔어요. 매수자 많음이 거의 0까지 왔다고요. 즉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에 나 집 보러 왔어요. 지금 물건 있어요? 아파트 사러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난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2021년 10월 달에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얘기했을 때, 파란색 매도자 많은 늘고 매수자 많은 확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급락이 왔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딱 패턴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적인 효과가 끝나고 다시 시장이 싸늘하게 지금 얼어붙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지금 데이터로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전세 시장은 좀 괜찮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고 소화가 됐고 전세 거래량도 활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최근을 보시게 되면 전세 수급이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세까지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 전세 수급이 지금 117.9인데 얘가 만약에 100m로 떨어지잖아요, 한 두세 달 후에. 그러면 전세가도 또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 수급 데이터도 굉장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